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대기질이 안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안개 껴있죠. 안개에 미세먼지까지 막 섞여 있어서 창문 열어놨다 다시 닫고 이랬거든요. 어제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명을 넘어섰고 계속해서 부동산 얘기 나오고 우리 사는 세상이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기분 나쁜 소식들이 많은데요. 네. 자, 오늘 세상 사는 얘기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강원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또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부터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강수량 살펴보시면요. 우선 경기도와 강원 지역은 최고 20mm, 또 제주도에는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2도, 한낮 기온은 부산이 27도, 대전이 31도, 서울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한낮 기온이 30도 이상 훌쩍 올라가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건강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7월 9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또 60명을 넘어서고 이러면서 많은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람 모이고 이러는 거 네. 이것도 뭐 아예 규제를 한다면서요? 벌금 한다면서요? 벌금이라는 게 이제 행정명령을 내리면 네. 이 최대 300만 원까지 네. 벌금을 이제 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종교시설 문제예요. 네. 최근에도 계속 교회 또 사찰, 어제부터 이제 성당 이렇게 이제 감염자들이 나오면서 이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킨다. 대신 소모임은 절대 금지. 단체 식사, 뭐 성경 공부 다 안 되는 게 됐고요. 네. 내일 저녁 6시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어기면 벌금 300만 원. 네, 이게 다 방역 강화의 일환이죠. 네. 그래서 또 자세히 좀 강화하는 곳들 좀 알려주시겠어요? 일단은 휴가철이잖아요. 오늘도 덥다고 아까 네. 말씀 주셨고 장만 오지만 네. 그 해수욕장이 문제입니다. 해수욕장이 대체로 잘 지키세요. 해운대 4,200개 파라솔을 1,800개로 줄였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몰리는데 몰려요. 네. 샤워시설, 화장실, 매점, 식당, 카페. 그래서 여기서 이 규칙을 어기게 되면 여기도 벌금 300만 네. 원인데 꼭 지키셔야 되는 게 음주 안 돼요. 해수욕장 내에서 음주 안 된다. 언제부터? 저녁부터. 네. 해수욕장이 6시, 7시, 일몰시에 문을 닫고요. 다음 날 아침 9시에서 10시 문을 여는데 네. 이때 해변가에 가서 기분 좋다고 술 드시면 벌금 맞습니다. 예. 하여튼 뭐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여러 5대 방역 수칙 얘기하는데요. 올여름은 이 수칙을 잘 지키는 걸로 뜨거운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핫 이슈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주시죠. 네, 금주의 슈탑5 5위입니다. 5위는요. 장마철, 방심하면 사망한다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권 지역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에 접어든다 이런 얘기고 장마철이 되면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올해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은 최근에 마른 장마가 오래 가서 네. 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떨어졌어요. 젊을 때 생각해 보면 비 한 번 내리면 장마 때 대홍수가 나곤 했거든요. 네. 뭐 지하도도 못 들어가고 전철도 끊기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좀 못 겪어본 것 같은데 올해는 장마가 길답니다. 네. 그리고
단기간에 퍼붓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를 조심해라. 행정안전부가 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네. 장마시에 반드시 주의하고 대비하세요. 경고를 내놨습니다. 네. 아니 요즘에 요 몇 년 장마가 계속 그래요. 장마가 끝난 것 같은데 집중호우가 막 내리고 맞아요. 그렇죠. 갑자기 스콜 같이 막 내리잖아요. 스콜이죠. 네, 네, 아열대성 기후가 글쎄, 됐다고 그렇더라고요. 얘기하죠. 예.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행정안전부가 경고한 주의사항이 뭔지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장마철 내모를 주의해라. 지금 이거지 뭐 집중호우 주의지. 네. 집중호우 때문에 뭐 사망하고 이럴 수 그거 있다는 거잖아요. 관련은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아. 자, 장마철에 이 네. 네모가 특히 주의하라고 정부가 이야기를 내놨는데 7월에 무려 226명 엄청난 숫자가 사망을 한 사고입니다. 아 그래요? 요거 제가 알 것 같아요. 아, 네. 뭐? 요거 뭐 장마잖아요. 장마. 사고잖아요. 네. 빗길 교통사고죠. 아 그래요? 자, 요거 빗길 비 오니까. 교통사고. 이호석 교수가 살림을 안 해봐서 그래요. 제가 10살, 7살 두 아이들 키워보니까 네. 먹는 거 식중독입니다. 식중독. 살림합니다. 아, 그래요? 자 그렇다면 과연 뭘까요? 네. 공개해 주시죠. 맨홀 뚜껑이요? 저게 맨홀 무슨 뚜껑. 얘기예요? 맨홀 뚜껑을 주의하라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실 수 네. 있어요. 집중호우가 오면 네. 맨홀 뚜껑이 열려 있으면 아. 빠지면 큰일 나겠죠. 그럼요. 네. 근데 이거 비 올 때만이 아니라 밤길에도 예. 맨홀 열려 있는데 빠지면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맨홀 뚜껑 밑에 배전 시설이 묻혀 있어요. 비가 오면 이 물은 전기가 통해요. 감전사고. 감전사고를 주의하라. 내용은 이건데요. 네. 자, 이런 경우에요. 전기가 머리에서 발끝으로 수직으로 흐르거나 예. 또 왼쪽 손, 오른손 이렇게 수평으로 흐를 때 네. 신부전이 오게 돼요. 호흡이 정지되거나 이거 아주 위험한 감전사고입니다. 네, 아니 앞서 그러셨잖아요. 7월에만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 그 정도로 장마철에 감전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나요? 많이 일어납니다. 정기재해 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 네. 우선 2016, 17, 18, 3년을 보니까 전기 감전 사망자가 예. 의외로 많아요. 이 3년 동안 1,593명. 그러니까 1년에 한 500명 내외. 예. 1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2,000명 내외로 보면 예.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비가 자주 내리고 습한 예. 장마철 7월에만 226명으로 연중 가장 많은 감전사고 사망자가 7월에 나옵니다. 예. 그러면 장마철 감전사고 미리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은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네. 피하셔야 되는 위치가 있어요. 네. 가로등 옆, 전기가 통하고요. 신호등 옆, 아까 말씀드린 맨홀 뚜껑 위나 근처 절대 안 되시고요. 그다음에 집에 계실 때도 누전 차단기 확인하셔야죠. 네. 그리고 이제 오래된 패전선은 반드시 교체해 주셔야지 전기가 흐르다가 습기와 만나면 확 퍼져서 사람은 감전되지만 이게 또 가연성 물질과 만나면 화재로도 이어집니다. 네.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물 묻은 손으로 절대 가전제품 만지지 마시라고요. 그렇죠. 집에서도 감전이 옵니다. 예. 권 박사님도 뭐 주의할 거 알려주신다면서요? 요즘에 딱 필요한 건데요. 장마철 주의사항. 네. 바로 이 녀석입니다. 네, 이번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경고입니다. 장마철 내모를 주의하라. 아, 식품의약품 안전처니까 이거야말로 식중독주의지. 네. 그죠? 그럴 것 그럴 것 같죠. 같은데요. 네, 네. 요즘에 식중독보다도 더 눈이 가는 게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을 주의하지 않으면요. 네. 코로나19에도 안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힌트를 제가 드렸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내용 어떤 거일 것 같습니까? 식중독보다도 또 딴 게 있다. 식중독 아니면 혹시 불량식품? 불량식품. 네. 제가 이 코로나19랑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나요? 네. 뭐 식약처에서 할 수 있는 식약 바로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짜잔! 마스크. 아이고, 근데 그 물이세요? 물이 새는 마스크? 물 네. 새는 마스크 뭐예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판매 시작과 동시에요. 한 2주 동안은 품절 사태를 겪어서 다들 고생하셨는데요. 침방울 차단하는 비말 마스크 중 네. 일부가 물이 샌다는 소비자 항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니, 침방울을 차단을 해야 되는데 물이 샌다. 좀 깜짝 놀랄 소식인데요. 해당 영상을 일단 보고 오겠습니다.
물이 새는 침방울 차단 마스크 저거 네. 문제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요, 물이 새는 거는 분명히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침방울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물이 새면 침방울이 통과한다는 거겠죠. 네. 근데 모든 마스크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아, 그렇습니다. 네. 조금 안전하셔도 되는 건데 특정 생산업체의 마스크에서만 물이 샜다고 합니다. 네. 그 생산업체는 지금 생산을 멈춘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걱정을 더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요즘에 온라인상에 얘기가 장마철에 KF 인증 마스크가 오히려 기능이 떨어지니까 네. 인증받지 않은 마스크를 자주 갈아서 쓰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뭐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저도 사실은 궁금해서 이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에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근데 연구팀은 KF 마스크라면 조금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KF 마스크가 습도 영향을 덜 받고요. 그리고 물에도 강하기 때문에 몹쓸 정도로 젖어버린 게 아니라면은 뭐 장마철이라고 해서 너무 자주 갈아 쓸 필요는 없고요. 네. 그냥 너무 무리하게 쓰는 것보다는 적당히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이 장마철이 되면서 걱정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 KF 마스크 이용법에 대해서 화면으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마철에 하루에 2시간씩 한 일주일 정도는 그대로 성능이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장마철에 마스크가 물에 완전히 젖으면 우리가 호흡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네. 그걸 주의하시면 되고 지금처럼 쓰시면 된다 이런 얘기군요. 네네. 예,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네, 금주의 탑5. 이번엔 4위입니다. 6배 강력해진 코로나19 치명률은?입니다. 최근 발생한 집단 발병 바이러스는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한 G형에서 파생된 GH그룹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초 이태원 클럽부터 대전 방문 판매업체, 광주 광륵사로 시작한 호남권 집단 감염 사례가 모두 포함됩니다. GH그룹의 바이러스가 주로 유행 중이며 증식이 보다 잘 되고 또 인체 세포 감염 부위와 결합을 잘하여 전파력이 높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GH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초기 S 바이러스보다 6배나 높다는 점입니다. 바이러스가 변이하면서 전파력이 더 강해진 겁니다. 전염이 끊이지 않고 계속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바이러스의 변이는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 변이가 어떤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계속 모니터를 잘 해봐야 됩니다.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변이로 대유행 상태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초기부터 이런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면서 변종 바이러스들이 계속 생긴다 이런 건데 이게 지금 네. 뭐 구체화된 거네요. 네. 확인된 거죠. 네.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네. 500여 개 중에 333개가 GH더라. 네. GH가 문제는 더 감염력이 높더라. 네. 처음에 우한에서 들어올 때 있잖아요. 처음에 S형이었어요. 신천지 창궐할 때 V형이었어요. 그런데 이태원 클럽부터 G가 주로 등장을 해서 네. 지금 뭐 이 광주 광륵사라든가 대전 방판업체 다 G그룹의 GH형입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돌기가 있잖아요. 네. 확대해서 그림 나오는 거 보면 달라붙는 건데 그게 훨씬 많아졌어요. 잘 달라붙어요. 감염력이 한 6배 네. 정도 높아졌다. 네. 이게 확인되고 있고 네. 또 GR형이라고 최근에 감천항에 러시아 화물 선박에서 네. 나온 건 또 GR형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게 유럽에서 창궐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우리 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지금 퍼지는 게 대부분 GH형이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변이되면서 전파 속도가 6배나 빨라졌고요. 맞아요. 그럼 그에 따라서 뭐 치명률, 사망률도 더 네네. 늘어났나요? 그렇게 되면 감염력은 6배가 늘었는데 치사율, 치명률도 높아지면 네. 아주 큰일인데 치명률에는 아직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치명률은 유지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 겪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이 연구진들도 단정할 수는 없다. 네. 일단은 치명률에 큰 변화는 없는데 지켜봐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중하게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염률이 6배나 높아졌다. 어제 날짜도 보니까 우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3명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해외 유입형이 33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더 많죠. 그러면 이게 관리가 지금
제대로 네.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또 그렇죠. 시선이 모여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유럽에서 유행을 했고 예.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루 5만 명 이상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유입이 돼서 이태원 클럽 전국으로 퍼진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방역 당국은요. 일단 검역 과정에서는 잘 걸러내고 있다. 네. 걱정 안 해도 된다. 근데 문제는 무증상 감염자예요. 네. 증상이 없어. 음성이에요. 그냥 통과했어요. 근데 조용한 전파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의외로 해외 유입자 중에 자가격리 2주 지금 철저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수칙 위반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많이 지금까지 400여 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파되지 않았다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근데 최근에 또 한 가지 문제 제기된 게요. 우리 많은 분들은 비말로 감염이 된다고 네. 알고 있는데 이게 뭐 공기 아, 글쎄 중에도 감염, 말이야.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이제 정말 사태는 최악이 됩니다. 예. 네, 네. 이게 제일 무서운 대목인데 네. 공기 전파의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일부 나오고 있다.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를 하는데 네. 네. 그런데 아직은 공기 전파로 단정하진 않아요. 뭐냐면 비말의 크기가 작아지면 공기에 얹혀서 조금 더 멀리 가거나 네. 오래 떠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밀폐된 공간이에요. 네. 주로 코인 노래방의 문제가 이거예요. 사람이 앞에 손님들이 들어왔다 나갔는데 오래 떠 있다가 들어간 사람이 감염된 사례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걸 공기 전파라고 단정하지는 않고 방역 당국은 비말이 더 작아졌다. 에어로졸이라고 부릅니다. 네, 네. 그 가능성을 보는 것이지 너무 걱정하진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먼 거리에 있는 사람도 감염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면 방역 지침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추가적인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네. 뭐 매일 브리핑이 나오니까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네. 방역 당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방역 수칙,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그리고 제일 피해야 되는 게 3밀, 밀폐, 밀접, 밀집. 이것만 피하시면 큰 문제는 없다. 네. 네, 지금 계속해서 뭐 코로나19가 여름이 됐는데 잠잠해지지 않고 있고요. 불안감은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또 다른 감염병, 전염병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중국 네이멍구 당국은 림프절 흑사병 환자 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흑사병 환자가 발생한 지역과 멀지 않은 곳에서도 지난해 11월 3명이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흑사병은 쥐나 다람쥐 등 설치류에 기생하는 벼룩을 통해 전파됩니다. 사람 간에도 침을 통해 전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망률은 지금 5 내지 10%라는 보고되고 있고 임파선 패스트 같은 경우도 뭐 고열과 구토, 어지럼증, 또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우리 방역 당국은 국내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생제로 대부분 다 이제 치료가 되는 그런 이제 감염병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방역 체계에서는 충분하게 어떤 대응 가능한 그런 감염병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발생한 흑사병 사례는 즉시 우리나라로 통보되기 때문에 검역 단계에서 차단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흑사병 이 얘기는 작년에도 중국에서 발생된 것으로 아는데 올해 또 이런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설치류에 있다는데 네, 이게 왜 또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벌써 자가격리된 사람이 중국에서 15명이에요. 네. 이게 설치류, 쥐죠, 쥐. 네. 원래 그 알베르가미 패스트 보면 사람보다 쥐가 먼저 막 죽어요. 예. 근데 쥐에 서식하는 쥐벼룩이 매개체로 알려져 있는데 네. 자, 문제는 지금 하나가 나왔습니다. 몽골에서 네. 마멋이라는 저거요? 동물이, 저 동물이 이 쥐하고 비슷하죠. 네네. 설치류예요. 네. 근데 저것을 불법 사냥을 해서 네. 잡아 먹었어요. 아이고. 여기서 시작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저 네. 귀엽게 생겼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야생동물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면서요. 전 세계 전염병의 75%는 야생동물에서 시작된다. 예. 네. 코로나19 처음에 박쥐에서 시작됐나 그렇죠.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천신갑이 이 중간맥이다 이런 얘기 네. 나왔고 예전에 그 메르스 생각해 보세요. 뭐죠? 낙타. 네. 낙타. 중동에서 나왔으니까. 예, 예. 그리고 에볼라도 그렇고 아프리카 쪽 네. 대부분 야생동물에서 시작되는데 이걸 잡아먹으면 네. 사람에게 옮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류 문명 사회로 퍼져나가게 되는 게 네. 정설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도 야생동물 잡아먹지 좀 말라고 그러는데도 잡아먹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설치류는 괜찮습니다. 근데 네. 또 바다 쪽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해경은 최근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등의 불법 포획 사례가 많아졌다고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울산에서
작살 6개가 꽂혀 있는 멸종 위기종인 밍크콜의 시체가 2구가 발견됐습니다. 식품으로 유용하려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일단 멸종 위기종이죠. 거기다 이게 불법이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건 왜냐? 먹는 것도 있지만 이게 돈이 되니까. 잡는 사람들이 돈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죽은 지 얼마 안 된 밍크고래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한 마리당 무려 1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또 죽은 지 오래된 경우에도 3천만 원은 받는다고 합니다. 평균 한 마리당 5천만 원 정도에서 경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촬영할 때 왜 그물 같은 거 했을 때 밍크고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부들 입장에서 그게 일부러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로또를 맞았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비싼 가격이에요. 그 정도로 비싸군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걸 불법 포획하다가 잡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게 처벌이 세면은 이렇게 잡히지가 않게 덜 잡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처벌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현행 수산업법으로 처벌하는데요. 수산업법상 불법 포획을 하면 최대 징역 3년이긴 한데 혹은 벌금 3천만 원까지 최대 형량입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실형이 잘 안 나오고요. 집행유예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유, 들어보니까 처벌이 너무 약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돈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단속이나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네. 경우에는 지금 이 야생동물 판매업소 자체가 단속 대상입니다. 네. 최근에 뭐 모란시장 유명했는데 뭐 이 동물 판매가 싹 사라졌다고 하죠. 네. 그래서 신종 코로나19 이후에 수도권은 많이 정비가 됐는데 나머지 사각지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얘기부터 야생동물 포획 관련 얘기까지 한번 나눠봤고요.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네, 금주시 탑5 3위 보겠습니다. 3위는요.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입니다. 사고 처리가 먼저라며 환자를 싣고 가던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10분간의 실랑이 끝에 다른 구급차로 갈아타고 병원에 도착한 환자는 5시간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지금은 내가 책임진다니까. 책임진다고 어디 그냥 가, 나 치고 가, 그러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며 유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사흘 만에 57만 명 넘는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사고 발생 직후 택시기사를 불러 1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3일에는 국민청원 글이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자 택시기사와 유족 등 사건 관계자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사를 강화한 경찰은 오늘 숨진 환자의 의료 기록과 병원 의료진 진술서도 확보했습니다. 택시기사의 방해로 환자 이송이 늦어진 게 환자 사망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주 내내 많은 분들이 얘기했죠. 사회적인 공분을 샀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사고를 보면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이제 사고가 일단 났으니까 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생명을 누가 장담할 수 있냐고요. 네. 더군다나 이 촌각을 다투면서 지금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고요. 이 가족들이 결국은 엄마를 잃었잖아요. 네. 그 가족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돌려놓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사실 그래도 최근에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저도 운전하다 보면 구급차 오면 쫙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보거든요. 네. 아직도 이런 일이 있어요? 아직도 이런 일이 있어요. 몇 년 전에는 많이 났어요. 임산부가 이 교통사고 때문에 막혔다가 이 텐의 아이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고 아유. 뇌병변 걸린 자녀가 또 저 병원 치료가 늦어진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 2017년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합니다. 사이렌 울리면서 가는 구급차가 교통신호를 좀 위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통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지금 응급환자가 있는 거예요. 이때 경찰에 대한 비난이 거셌어요. 근데 경찰은 이 사설 구급차에 대해서 교통법규를 적법하게 단속한 것이다 이야기를 했지만 비판이 컸거든요. 이런 일은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아니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구급차라는 게 응급 환자를 실은 거고 응급 환자가 타고 있을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하면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우려를 하는 건데 근데 달리 생각해 보면요. 네. 사설 구급차에 대한 그런 이 사회적인 안 좋은 시선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택시 기사가 그 전에 아마 이런 사설 구급 응급차 관련해 가지고 뭔 일이 있었던 게 아닌가, 불신이 있을 만한 있었던 일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게 저희가 그 전에도 한번 자유로에서 한 번은 너무 이렇게 그 출퇴근 시간에 막 삐뽀삐뽀하고 달려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출근하는 사람이 거기 타고 있었던 이런 상황들이 진짜 있었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고. 네. 진짜 위급한 상황에 우리가 길을 내어주는 건데 이걸 기회를 삼아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설 구급차 못 믿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적발 건수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통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2016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요. 사설 구급차가 응급 환자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뭐 2013년 보이시고요. 2014년, 2015년까지 3년 동안 9천여 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기가 막혔던 근데 건요. 늘어났네. 네, 연예인이 스케줄 간다고 아이고. 사설 구급차 타고 갔던 그 경우도 있었어요. 그 예전에 뉴스에서 그런 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다 보니까 저것도 환자도 아닌 사람 태워놓고 이런데 일단은 비켜주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동화 속에 나오는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 양치기 소년이죠. 근데 사실은 뭐 사설 구급차가 이런 것들 단속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제가 좀 걱정을 하는 건 뭐냐면은 그 10건 중에 한 건이 이렇게 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길을 트여주게 한다면 나중에 처벌을 하더라도 좀 거기에는 좀 생각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아닌데 구급차 그렇게 이용한 사람들은요. 정말 엄하게 처벌해야 돼요. 그렇죠. 강력하게 처벌해야 이 사람들이야말로 다른 사람 생명을 위협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예인도 있었고 출근자도 있었고 제가 들은 뉴스 중에 가장 기막힌 건 사람도 아니고 김장철에 배추와 물을 싣고 달렸다. 이것도 옛날에 기사가 있었어요. 기가 막히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정말 노모, 응급 환자가 타고 계셨던 건데 이 사건 당시 블랙박스를 한번 다시 보면 이 택시기사는 강력한 불신을 표합니다. 맞습니다. 응급 환자가 없을 거다. 응급 환자가 아닐 거다. 그리고 아까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내가 옛날에 몰아봐서 아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규칙을 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어르신을 확인을 해요. 그러고는 이거 응급실 아니고 요양병원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따져요. 그러니까 불신이 굉장히 깊은데 몇 가지 규칙을 얘기합니다. 저 여기서 놀랐어요. 응급구조사가 타고 있어야 하는데 응급구조사가 없네? 그러면 사이렌을 켜고 달리는 건 불법이지. 오히려 역으로 당신 신고하겠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응급 환자가 타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응급구조사가 거기에 동행을 해야 되는 거군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구급요원이 한 명 앉아 있잖아요. 조치도 취하고. 그러면 그 의료 인력 현황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거 보면서 한번 얘기 좀 나눠볼까요?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앰뷸런스 우리가 이 응급차 지금 이 구조요원 또는 이제 그 응급구조사가 다 달라요. 의료기관은 한 대당 3.85명. 의료기관은 이제 병원 소속의 구급차죠. 그리고 이제 119 구급대는 여유가 있어요. 7.12명. 이건 이제 팀이 잘 짜여져 있는데 민간 이송업체, 그러니까 사설 구급차는 1.25명. 그러니까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게 사설 구급차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당시 응급 상황인데 응급구조사가 같이 배석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재정적 지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돈 문제가 걸리죠. 인건비가 들어가니까요. 참 어쨌거나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면서 택시기사를 엄벌해라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이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지 말지 그걸 좀 고민 중이라고요. 뭐 경찰, 검찰 단계 이제 재판까지 봐야 되겠지만 국민청원이 너무 분노가 큽니다. 6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 자, 이 택시기사는 어제부터 출국 금지 상태가 됐습니다. 수사에 돌입을 한 건데 일단 경찰은 살인 혐의로 수사한다 입장을 밝혔네요.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걸 적용하려면 이 사람이 거기에 타고 있던 환자가 사망할 것을 알고 있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또 쟁점이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택시 기사가 했던 얘기를 문장을 조금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이분이 우리가 같이 한번 들었습니다만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이 사람 안 죽는다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아마 죽는다는 생각을 안 했을지도 사망에 대한 생각을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완전히 자기
개인 경험에 한정된 오만이었고 결국 이 오만과 오판이 사람의 생명을 결국은 앗아간 거거든요. 네. 어쨌든지 간에 몰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책임이 없는 건 절대 아니죠. 네. 최근에 그 코로나19 사태 때 몇몇 콜센터에서요. 네. 그 팀장 관리하시는 분 이런 얘기 했어요. 너 깨병인 거 다 알아. 나도 옛날에 그래봤거든 했는데 코로나19가 확 퍼져버렸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자기가 통제의 욕구가 있는데 중요한 건 나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당신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했는데 네. 이건 사실 나의 경험이지 상대의 경험과 일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도를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가 전에 구급차를 몰아봤던 적이 있다. 경험이죠. 네, 네. 근데 그 경험으로 미루어 봐서 그때도 막 그냥 이 소위 얘기하는 나이롱 환자들이 타고 다녔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그렇게 본다. 네. 그러니까 정도를 지키지 않았던 그동안의 관행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거예요.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그 안의 상황을 본인이 판단했다는 게 네, 본인이 판단했고. 네, 저는 참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 어쨌거나 응급 차량이 이렇게 갈 때 우리가 다 비켜주고 교통법규를 무시해도 되는 이유는 그 안에 환자의 그 골든타임 때문이잖아요. 그럼요. 네. 저도 앰뷸런스를 2번을 타봤는데요. 한 번은 정말 위급했고 다른 한 번은 이제 다른 상황이었는데 실제 이 위급했던 상황은 저희 어머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갔던 거는 이제 교통사고 때문에 그래도 아주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대신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탔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이 경적이 울려서 가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 길을 쫙 내주면서 오죽하면 우리가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네. 지금은 모세의 기적이 아니라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모두가 갖고 있는 이 상식에 대한 거는 이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다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혼자만의 생각으로 판단하셨을까? 너무 아쉽네요. 일단 구급차가 가면 그게 사설이든 119든 피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길을 터줘야죠. 그러니까 많이 네.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다 피해줘요. 한 대가 안 피하면 못 가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더 화나는 거는 그 뒤를 또 붙어서 따라가는 게 맞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양체족들. 대체로 잘 지키는데 극소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이런 마음가짐이에요. 설사 3대 중에 한 대는 가짜라고 치자. 그걸 제가 판별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불법 여부는 경찰이 단속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사람 나중에라도 엄벌에 처해지기를 엄벌에 처해야죠. 바랄 뿐이지 일단 사이렌이 울리면 우리는 비켜주는 겁니다. 네. 그건 시민의 의무죠. 이게 한 생명의 가치는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급차 길터주기는 내 이웃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접촉사고니 뭐니 대로에서 나면요 딱 버티고 서서 그냥 전화하면서 네네. 차 줄줄이 막히고 있는데 안 그냥 빼요. 있어요. 안 빼. 맞아요. 네. 그게 나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매너죠. 사진 찍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빼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야지. 그냥 당연한 상식선의 일들을 너무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이런 일들도 불거지면서 운전자들의 양보를 바라는 소방관들이 함께 모여서 또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우,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멋지지 않겠나. 네. 이게 뭐냐면 전북 소방본부에서 이번에 한 SNS에 사진 자료가 이제 올라오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기 사진 보이시죠? 네. 이게 지난 3일 전주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공익 캠페인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모인 팀들의 지금 사진의 일부인데 이게 영상을 보면은 아파트 단지 내에 보면은 소방차 전용 구역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걸 이용하는지 또 올바른 주차법은 무엇인지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공익 캠페인을 만든 건데 실제 소방관들이 지금 사진을 함께 하고 있고 캠페인도 찍은 건데 이게 이번에 20일 날 네. 전북 소방본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인데요.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공개가 안 됐군요. 네. 아니, 보면서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이렇게 탁 하고 네네. 있는 장면도 멋있네요. 멋있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은근히 아파트 내에 그 소방차 관련된 그 영역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네. 정확하게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차량 정체 속에서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구급차. 네. 도는 라이더. 네. 오토바이로 막 그렇죠, 그렇죠.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예, 맞아요. 배달. 예. 그거 영상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금주의 이슈 탑5 2위는요. 고 최숙현 선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라든지 있으면 그걸 보내줘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저희한테. 지금 다른 그 선수들은 다 이거를 진술서를 저쪽에서 다 받았더라고. 네. 어렵게 선택을 해서 진정까지 했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좀 조사할 수 있게끔 해야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락이 조금 어렵더라도 자주 좀 연락을 하고 내가 전화는 좀 잘 받고 그러세요. 네. 지금 들으신 이 내용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그 전날에 그 대한체육회 조사관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지금 들으신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통화를 들으면서 절망감을 느꼈다는 거고 오늘 뉴스가 나오던데 그 왜 나는 뭐 폭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국회 와서 얘기했던 그 선배 중에 한 명이 그때 왜 무슨 조사관들 뭐 이렇게 쭉 모아서 쓰게 한 것도 모아놓고 불러주는 대로 써라 뭐 이랬다. 모아놓고 자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써라고 해서 감독의 지시로 써서 허위로 낸 게 나왔고요. 국회에서도 나는 미안하지 않다. 왜 폭행 안 했으니까. 근데 이틀 후에 양심 고백을 했죠. 어제. 때렸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아마 여기서 나오죠. 지금 다른 선수들의 진술서를 저쪽에서 다 받았어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근데 그 진술 내용이 우리는 뭐 폭행당한 적이 없고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그렇죠. 마치 입이 맞춰진 것 같은 뭔가가 합이 맞춰진 것 같은 이 느낌을 최 선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느꼈을 거고요. 저도 옛날에 제가 한 3년간 그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면서 맞기도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맞을 동안에도 제가 맞았다는 것을 사실은 다른 데 가가지고 증빙서를 내라. 어떻게 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냐고요. 증거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멍이 있다가도 이 멍자리도 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교묘하게 맞는 경우는 멍자리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지금 첫 번째 진정도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폭력의 카르텔 안에서 꼼짝 못하는데 보호체계마저도 나에게 너의 피해를 증명해라. 이 좌절은 또 반복적 좌절은 최 선수를 사실상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밀어간 타살의 경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보호 체계가 저는 아예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속상했던 부분은 방금 뭐 전화 통화 내용 들으셨겠지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관련 기관 6군데 SOS를 꾸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4월부터니까 사실상 한 3개월을 뛰어다닌 거예요. 대한체육회 인권센터, 마지막에는 인권위의 진정, 그다음에 경북체육회, 또 소속 경주시청. 제가 제일 황당한 건 경주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2달 동안 조사를 했는데 경찰이 저희는 열심히 대응했다라고 해명한 게 30번 통화했습니다. 2달 동안 30번을 통화했거든요. 그래서 최 선수가 궁금해하는 게 많아서 친절하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콜센터는 아니잖아요. 30번 통화하면 뭐해요? 방문했어야 되는 거예요. 조사에 들어가야지. 아니 수사를 통해서 범죄를 입증해서 검찰로 송치. 검찰로 이제 송치는 됐어요. 폭행 폭언이. 근데 피해자는 이미 사망해버린 상황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곳곳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이죠. 근데 선수는 훈련에는 적극적으로 또 임했다면서요. 그러니까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밝았다. 26일 새벽에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25일이 급여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동료 선수들하고 이렇게 저녁도 같이 먹었대요. 그게 굉장히 밝은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리고 11시에 헤어졌는데 자정이 넘어서 0시 30분에 강아지를 좀 돌봐달라.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전화 연락은 안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 이 사건을 접한 게 엄마 사랑해. 저 사람들의 죄를 밝혀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 선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전부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몰렸기 때문에 아마 우울증에서 굉장히 심각한 거일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감사해요 부탁할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거는 우울증 환자가 누군가 갑자기 밝아졌을 때는 혹시나 이게 생을 정리하는 신호가 아닌가라는 걸 첫 번째 좀 감지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남아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본인도 미안한 감이 있어서 그때 좀 밝았던 것 같은데라고 좀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적인 사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정확히 얘기하기는 좀 불편합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그 혼자 감당했을 그 절망감 힘들죠. 이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도 오는 거고요. 우울증이 사실 마음의 병이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들이 또 있습니다. 뭐 한번 알려드리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번이 있고요. 또 생명의 전화 1588-9191번, 또 청소년 전화 1388에서 24시간 이와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네. 국회에서였나요? 그 감독하고 그 주장의 가해 혐의가 있는 네네. 그 선배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린 때린 적도 없고 그래서 미안하지 않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주변 동료들의 증언이 다시 맞습니다. 추가 증언이 나온 거고요. 녹취들도 나오고. 그렇게 네. 됐죠. 예, 한번 볼까요?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을 왕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으며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이 당연시되어 있었습니다. 견과류를 먹었다는 이유로 견과류통으로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며 뺨과 가슴을 때려 다시는 안 맞겠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팀 닥터가 선수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치료를 이유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계속되는 폭언에 최 선수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주장 선수는 스캔이 언니를 정신병자라고 말하며 서로 이간질을 해 다른 선수들과 가깝게 지내지 못하도록 막았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스캔이 언니를 극한으로 끌고 가서 자살하게 만들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두려움 때문에 앞장서지 못한 데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선수 생활 유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캔이 언니와 함께 연기되어 고소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스캔이 언니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명의 또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 내용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충격적인 얘기들이 또 나오잖아요. 우선 미성년자 선수에게 술을 먹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이건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죠. 네. 그리고 담배를 물어 이렇게 하고 뺨을 쳤는데 고막이 터진 선수도 있었어요. 네, 뭐 욕설은 뭐 일상이었고요. 제가 또 가장 놀랐던 게 선수의 부모 앞에서 그 선수에 대한 욕을 했다고요. 아니 이 해당 김 감독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최 선수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2017년 4월에 이 선수의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머니도 때리세요. 글쎄, 라고 했다는데 어머니한테 딸을 때리라고 한 거잖아요. 네. 어찌 보면 이 지도자가 스승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장면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네. 네. 아니 때려도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 네. 어머니한테 딸을 때리게 하는 이건 뭡니까? 그 뭐냐면 최 선수 이건 전적으로 너의 잘못이야. 심지어 네 어머니도 너의 잘못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 거기다가 부모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당신 자식의 잘못이고 심지어 이건 그러니까 당신의 잘못이기도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동시다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선생님 앞에 가서 애가 잘못을 해도 선생님은 어머니나 아버지 앞에서 애를 혼내는 것도 줄이는 게 보통 교사하고 선생이에요. 하물며 아이의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정신세계를 책임지고 있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몸의 문제와 훈련의 문제와 미래까지 책임지고 있는 이 감독이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이고요. 체육계에 있는 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물론 폭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너무 심각하다는 얘기를 너나 할 것 없이 입을 모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몇몇 분들의 잘못된 나쁜 악습이 계속되는 거고요. 또 잘못된 통제된 욕구인데 근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왜 이 상황을 미리 얘기를 못하냐면은 사실은 이게 또 세상에 알려지면 또 딸이나 아들이 거기에서 그냥 아웃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렇죠. 불이익 때문에 어머니가 걱정을 해서 이걸 아무도 얘기 못한 거죠.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말씀드린 뭐 폭행, 폭언뿐만 아니라요. 성희롱까지 있었다고요. 네. 지금 또 뭐요? 뭐 때리지도 않았다. 이렇게 막고 있다가 이제 뚝이 터지니까 그 안에 고여있던 썩은 물이 지금 다 나오는데 심지어 이제 성희롱, 성추행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건 다 발본 세권돼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치료를 빙자해서 뭐 성추행을 했다고 그러고. 근데 이 운동 처방사는 뭐 무자격자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 팀 닥터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는데 하면 팔수록 미스테리예요. 닥터가 아니라면서요. 닥터, 의사가 아니고. 근데 선수들은 나 미국에서 펠프스의 몸을 내가 만들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있었고요. 내가 오늘 수술하고 왔어. 그리고 무슨 대학 교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의사 아니었고 심지어는 물리치료사 자격도 없었고. 자,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것은 경북 경산에 원룸에 살았거든요. 여기 있는 한 내과 병원에서 청소를 하면서
이 물리치료 보조 업무 정도를 했던 경력은 나오는데 네. 이걸로 이게 대표팀 선수를 맡을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들어오지? 이런 그러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거짓말 투성이죠. 선배 네. 선수가 소개해서 들어왔다. 좋은 선생님이 있다라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끝이 아니라 경주시청 소속이 아닌 거예요. 팀닥터. 네. 마리팀 닥터지. 그럼 이 사람도 인건비를 받았을 텐데 네. 선수들이 각출을 해서 돈을 낸 거예요. 인건비를 주고 폭행을 당한 거예요. 이거 뭐야? 어이가 점점 어이가 없어져요. 네, 네. 그래서 감독과 이 팀닥터에게 때린 것도 때린 거지만 네. 이 부모님들의 이야기는 네. 우리 아이들을 짐승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네덜란드 전지훈련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와인 먹으면서 폭행까지 했는데 여기서 감독과 팀닥터는 흥청망청 먹고 놀고 이 선수들은 굶겼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부모들이 화가 나는 거고 이 최석현 선수는요 2016년부터 1,50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옵니다. 돈을 주고 폭행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가해당하고 참 말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보면 폭언 내용이 그 녹취한 거 뉴스에서 보니까요. 네. 너 죽고 싶어? 너 선수 생활 쫑치고 싶어? 네. 끝내고 싶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폭력이죠. 그리고 선수 생명을 붙잡고 이걸 볼모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몰아가고 결국 이 선수들을 맨 마지막 장면까지 가게 하는 건데 생각해보면 이게 폭력적 리더십이 어떻게 다른 폭력의 구조를 만들어내는가가 이 상황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이 감독 굉장히 폭력적인데 이 사람이 전체에 대한 정신적 책임과 리더십 담당하고 있죠. 거기다가 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사람의 팀닥터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도 이 선수를 함부로 해요. 거기다가 이 선배들이 보여주는 폭력성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뭐냐? 이 스포츠 영역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이 폭력의 생태계가 아주 집약적으로 나타난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이 폭력이 가지고 있는 악순환이 여기서 어떻게 이 선수를 끝까지 몰아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앞으로 이제 법적 처리가 관건이어서 네. 지금 경주시 체육회하고요. 네. 이 피해 선수들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치진 3명이에요, 우선. 네. 김 감독, 주장 선수 장 씨, 그리고 바로 이 소위 문제 팀닥터 안모 씨.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핵심 인물이에요. 그 팀닥터라고 불렸던 운동 네, 처방사의 맞아요. 행방이 묘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참 이게 납득이 안 돼요. 뭐야 이 지금 사람은? 경주시청이 우리도 몰라요. 네. 대한체육회가 국회에 나왔어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질의를 하는데 그 사람은 우리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투명 인간이야? 때린 사람은 있는데 가해자가 지금 실종됐어요. 네. 지난 3월에 아까 말씀드린 경산시의 원룸에서 이사를 갔다고 해요. 종족이 없어요. 근데 경찰은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네. 폭행도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당사자가 없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지만 이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상황까지 나왔으면 긴급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시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참에 이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불리는 것들 이거 진짜 한번 샅샅이 살펴봐야 되겠고요. 네. 끝까지 정말 수사 제대로 돼서 이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네, 금주의 탑5 1위 보겠습니다. 1위는요. 서울에 집 사려면입니다. 자, 부동산 얘기 지금 뭐 모여 있으면 그냥 부동산 얘기 또 네. 해요 요즘에.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 분석가 허준열 씨 이 자리에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전문가분을 일단 이렇게 모셨으니까 일단 여쭤볼 게 좀 있어요. 예. 현재 부동산 시장 어떤 상황인 거죠? 지금 제로 금리로 갈 곳이 이런 자금이 지금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집중되고 있어요. 네. 과거에는 은행 이자로 생활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월세로 받을 수 있는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브레이크가 없는 지금 자동차를 타는 것처럼 네. 지금 너무 과열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 중에는 아파트 갭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네. 하여간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부동산으로 투자하지 마라. 부동산은 내가 살 집 하나 보유하는 걸로 해라. 네네. 부동산으로 재테크할 생각하지 마라 이런 건데 자 요즘에 나오는 얘기들 보고 와서 부동산 얘기 쭉 하겠습니다. 먼저 좀 보여주시죠. 소급 적용 철회하라!
6.17 부동산 대책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규제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대출 한도가 줄자 소급 적용 철회를 요구하는 겁니다. 분양 때만 해도 70%였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는 정부 발표 이후 시세의 40%로 줄었습니다. 열흘 뒤 새 아파트에 입주할 꿈에 부풀었던 김기용 씨. 당장 잔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눈앞이 캄캄합니다. 총 2억이 모자랍니다. 7월 15일부터 입주인데 갑자기 6.17이 나지고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서민이 어떻게 2억을 구합니까? 나이 60을 넘어 첫 아파트를 마련하는가 싶었는데 중도금 대출길이 막혀 막막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8월 달이면 중도금 대출 받아야 하는데 도대체 이런 답변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 건지. 정부는 앞서 대출받은 중도금은 그대로 두고 잔금 대출 때만 바뀐 규정을 적용하는 만큼 소급 적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 내 집 마련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6.17 부동산 대책에 불만이 있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네, 이게 이유가 있죠. 이제 규제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거래를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도 강남에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규제 대책 나오기 전에 이미 분양받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출이 딱 묶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계약금만 치렀고 중도금 잔금 내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길에 나가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화난 분들이 지금 6.17 피해 구제 시위를 하면서 6.17 피해자 모임까지 결성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수 없게 된 금액을요, 신용대출로 채우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다고요. 예.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일주일간 신용대출이 2조 원이 증가했고요. 은행에서 6월달 신용대출은 4조가 네, 신용대출 금리도 많이 이제 다운이 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은행 이자가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1.95%를 가진 신용대출도 생겼어요. 물론 까다로운 조건은 맞춰야 하지만은 이렇게 이자가 내린 건 한정사상 최대입니다. 근데 신용대출은 많이 안 빌려주던데. 그 2억 뭐 이런 돈을 신용대출로 할 수 있나? 아주 어렵죠. 네. 아니 신용대출이 정말 신용이 어마어마해야 그 정도 빌려주는 거고요. 옛날에는 문턱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벽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청약에 당첨이 됐다. 어디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은원권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인들한테 요새 돈 빌리러 다니시느라고 좀 난립니다. 특히 제주에는요, 이 잔금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저녁마다 대리운전하는 후배들도 몇 명 봤고요. 또 어떻게든 돈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한테도 문의가 오는 게, 형 혹시 저녁에 할 일 없어? 왜 그랬더니 잔금을 못 맞췄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2억이라도 정말 큰 돈이에요. 뭐 빌리고 아르바이트하고 이런다 그래서 한순간에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당국도 나섰습니다. 윤성수 금융위원장이 이야기하기를 부동산 잔금 대출에 보완책을 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대책 이전에 분양받은 분들, 특히 실수요자들에 대한 잔금 대출은 종전의 LTV, 그러니까 담보대출 비율을 종전의 기준으로 잡아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나오는 거죠? 전세 대출 규제 뭐 이런 거 시행된다고 그러던데.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구에서는요,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은 전세 대출이 제한이 되고 또 전세 대출을 받은 뒤 새로운 아파트를 이제 구입할 때 주택도 포함됩니다. 대출금은 즉시 갚아야 합니다. 즉시 갚아야 되는구나. 전세 대출을 할 수 있게 구제해 주는 게 아니고 규제를 한 거군요. 못하게 한 저는 무슨 대책이 나온 줄 알았어요. 요거는 규제예요. 갭 투자를 막기 위한 규제. 예를 들면 지금 이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 대출까지 받으면 안 해주고 기존에 있던 대출은 회수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대책이고 이 갭 투자의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 외에 다세대 주택, 빌라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회사 근처에 집 하나 사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위나요? 뭐 불가능하죠.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뭐 만나면 이런 얘기 집값 올랐다 뭐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서울의 집값은 어느 정도나 오른 거예요? 이게 진실 공방이 하나 있어요. 경실련이 최근에 발표한 것은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52% 올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6억짜리 아파트가 한 3억 올라서 9억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맞아. 우리 동네는 그래.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맞아요. 근데 또 정부 입장에선 아니다. 공식적인 통계를 보면은 14% 올랐다. 그러니까 52% 올랐느냐, 14% 올랐느냐. 이거는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 체감 정도가 다르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통계 지표를 다르게 잡아서 그렇죠. 지금 이제 이 경실련의 지표는 서울의 중위권 아파트를 제일 비싼 1등부터 뭐 꼴등 100번째까지 쭉 나열해 놓고 그 중간에 50번째를 딱 찍어서 이 아파트가 얼마 올랐나 본 거예요. 서울은 아파트가 많이 올랐잖아요. 강남도 많이 올랐지만 뭐 마용성 중심으로 강북도 오르고 또 여길 규제하니까 저쪽이 또 오르고 그래서 오른 게 사실이어서 이 정도는 올랐다. 이게 시민단체 주장인데 정부 공식 통계에서 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의 데이터와 지표가 달라요. 정부는 14%인데 우리가 알죠. 시세와 공시지가 차이가 나는 거. 거기서 기인하는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KB 가격과 감정원 가격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이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게 실수요자들에게는 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투기 과열지구 같은 규제 지역을 정할 때는요. 국토부가 감정원 가격을 쓰고요. 대출 규제 정책을 세울 때는 금융위원회가 KB 위주로 합니다. 통상 감정원 가격보다 KB 가격인 상황에서 집을 살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규제를 당하고 대출 상한선은 높은 가격에 규제를 당하니까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일관성 없는 규제에 두 번이나 울게 되는 상황입니다. 까다롭네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규제 범위도 넓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보죠.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지난 5월에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10월에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전세 대출을 바로 갚아야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전세 대출을 받았습니까? 대출 회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전세 대출의 만기 연장은 제한이 됩니다. 구입한 아파트에 실거주를 하라는 정부의 취지입니다. 샀으면 거기 살아라. 다음 질문. 제가 두 번째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사는 제 소유의 집이 있습니다. 저희 집 아니고요. 근데 이 집이 한 채 있는데 이사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려고 하는데 갭 투자가 아닌데도 규제를 받나요? 우리 부동산계 유준열, 허준열 선생님 알려주세요. 이사 목적으로 규제지역의 주택을 샀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처분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새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회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한 2년 뭐 이러지 않았어요? 이게 6개월입니까? 지금요? 지금은 6개월. 내에 있죠. 6개월에서 지금은 6개월 내로 팔아라.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재건축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집을 산 뒤에 얼마나 실거주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기존에는 실거주를 하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어도 조합원 자격 조건이 부여가 됐어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인 조합 원가 이제 분양 신청이 가능했어요. 근데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올 12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개정된 뒤 최초 조합 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조합이 설립이 되면 괜찮은 거고 올해를 넘기면은 2년 거주가 적용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 사놓고 외국가 있는 사람들은 큰일 났네. 난리 났죠.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거 아마 일반 분들이 서민분들이 이렇게 집을 많이 사는데 서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샀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받았는데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은 서울은요, 전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등 모든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투기 주택 가격과는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합니다. 만약 살아야 돼. 만약 전입하지 않으면은 대출금은 당연히 회수됩니다. 무섭다. 그리고 향후 3년 동안 주택 관련해서 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아. 예. 3년 동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또 다른 목적이죠. 예. 네. 하나 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다만 주택 구매 목적이 아닌 생활 안전 자금의 목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적용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외로 두고 있다는 거. 아, 생활 안정 자금은 빌릴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저도 질문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이게 들어온 질문인데요. 서울에 집이 2채 있습니다. 지금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버텨야 할까요? 이거 정부에선 팔라고 하던데. 버텨야 할까요? 네? 저는- 아니 근데 저는 요번에 그 고위직 공직자들, 국회의원들, 뭐 청와대 계신 분들 다주택. 그렇게 다주택자리 많은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놀랐어요. 우리만 집이 없는 거 집 아니에요? 한 채도 없는데. 놀랐어요. 전세 사는데.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팔으라고 그래서 샀나? 이런 생각.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한 틈에. 예, 말씀해 주시죠. 예. 방금 이제 질문하신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전 세계 부동산 경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가격 하락이 올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근데 정확한 시기가 언제냐가 중요하겠죠. 정부의 어긋나는 부동산 정책으로 적절한 공급과 수요를 무시한 채 각종 강력한 규제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지금 주택을 구입하지 않으면 더욱더 내진 장만을 하기 힘들다고 그런 불안감 때문에 지금 당분간 이런 추세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끝없이 오르는 집값 언제 내려갈까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 이건 뭐 신이 알까요? 그거 알면 사거나 팔고 했죠. 돈 벌었죠. 이거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선생님 이거 알 수 있겠습니까? 언제 내려갈까요? 괜한 질문을 드렸네. 말을 잃으셨어. 자,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는 지금과 비슷한 양상으로 아파트 불패라는 게 형성됐었어요. 근데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은요 폭락과 폭등이 반복돼서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08년에는 폭락을 했고 2005년에는 폭등을 했어요. 2008년에서 2010년에는 폭락, 2017년에는 폭등 이렇게 반복을 해왔는데 근데 사실 그게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거 보죠. 후속 조치가 예상되는데 그 내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이런 거예요, 지금. 종부세 강화하고 양도세 강화하고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검토하고 뭐 이런 안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6.17 대책 후속 조치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거 잠깐 보여주시죠. 효과가 있을 것이 36%. 49.1% 6.17 대책 후속 조치에 대해서 효과가 없을 거다. 이런 응답을 부정적이구나. 내놨습니다. 네. 예, 부동산 대책을 얘기하면 참 진짜 우리도 말하기 힘든데 이 정책을 내놓는 분들이나 그걸 실행하는 분들 얼마나 힘들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예, 답답합니다. 답답함을 안고 부동산 대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지난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고려원전 1호기 해체에 앞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정부는 고려원전 1호기 해체에 앞서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처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오군수는 원전으로 인해 지역 개발이 제한되면서 국민들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감내해왔지만 돌아온 것은 줄어든 지원금과 방사성 폐기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목요일마다 저희가 꼭 알아야 될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핫 이슈를 모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마다 행복하지 않아서 우리 행복한 아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